조정수당입니다. 우리 개인수당 탭에 가시면요. 조정수당이 나와요. 물론 여기 개인수당이 있고 조정수당이 있고 기타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 자동 계산 같은 거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소급은 1년, 아니 1개월 전까지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2달 전 거 소급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가 있다면 조정수당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하셔가지고 금액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종료연일에 설정 안 나면 조정수당이나 그런 걸 계속 지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정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종료연월일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유까지 정확히 넣으셔야지 됩니다. 가끔 이제 그러면 조정수당 넣었던 내역들이 여기 다 뜰 거 아니에요. 어떤 급여 담당자는 이거 다 삭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났다고. 네, 삭제하시는 분 있어요. 자기가 한 거 다 저기 나오잖아요. 다 삭제하시는 분들 있는데 삭제하지 마세요, 주무관님들. 나중에 왜 이렇게 지급했는지 근거를 찾으려면 뭐가 보여야지 찾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 삭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삭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왜 조정수당으로 넣는지 소급해서 줬다면 그 소급한 내역들이라든지 그런 걸 좀 입력해 주시면 본인도 나중에 찾기 편할 거예요. 본인도 편하고 혹시 후임자라도 왔을 때 찾기 편하니까 근거는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냥 수당 넣고 코드 넣고 하시면 되는데 가족 수당을 조정 등록할 때는 조금 방법이 살짝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수당 코드 찾기 누르고 이제 하는 건 똑같아요. 사유도 누르고 이렇게 놓고 하는 건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 수당에 같은 경우는 그 개개인 가족에 대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한번 눌러봐요. 눌러보면 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족 등록을 눌러주셔야 돼요. 부양가족 등록. 그러면 이런 해당 팝업이 뜹니다. 이때 또 빈 화면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가족 이름이 다 나와요. 그 해당 맞는 사람을 찾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가끔 형제자매 있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는 되게 잘 외우는 편인데 사람 이름을 진짜 못 외우거든요. 근데 얘가 첫째인지 얘가 둘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만 봐서는 모르죠. 그래서 이름을 미리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첫째라든지 둘째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 식당 금액. 근데 첫째인지 둘째인지 몰라도 주민번호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주민번호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수당 금액도 다 넣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야지 여기 그때 금액이 떠요. 지금 현재는 0원이잖아요. 그래서 부양가족 등록을 안 해주시면 수당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정수당 할 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자동으로 생성된 수당에 이제 수정이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계속 똑같이 지급되는 거라면 그거는 개인 수당에다 넣으셔야지 조정 수당에다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요. 있긴 했는데 이렇게 등록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정 수당은요, 급여 작업할 때 가장 먼저 반영이 돼요. 모든 수당을 다 싸잡아 먹는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가족 수당을 이제 넣었을 때 개인 수당에다 개인 가족 등록하면 알아서 들어가죠? 알아서 들어가고 또 개인 수당에다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 수당에다 넣으면 조정 수당이 가장 먼저 우선은 반영이 돼버려요. 이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9월 달 거를 가족수당 이제 배우자 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4만 원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못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해서 줄 때 10월 달에 알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때 조정수당 입력할 땐 8만 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9월 달, 10월 달과 같이 입력할 때. 이번 달 것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 하나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선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여기 예시에도 나오죠? 1월에 출생한 자녀의 2만 원을 2월 급여에 반영을 한다면 조정수당은 1월분과 2월분 모두 합산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비과세일 때 우리가 그 수당에는 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있잖아요. 비과세가 일 때도 이때 비과세 등록을 반드시 눌러주셔야지 이게 세금 계산할 때랑 연말정산할 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비과세 급여는요, 항목이 몇 가지 있어요. 학교에서 비과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 그다음 복지값상금 다 비과세예요.
가끔 복직합산금, 뭐 셋째 자녀까지 휴직 다 하고, 셋째 자녀까지 다 휴직을 다 하고, 이제 수당을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백만 원이란 말이에요. 복직합산금이. 그 몇백만 원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이게 다 비과세예요? 라고 하는데 비과세 맞아요. 네, 과세 처리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수당이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6세 미만 자녀도 월 기준 1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되고요. 정액급식비는 20만 원이 비과세니까 전액 다 지금 현재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원연구비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보전수당, 보전수당 가산금도 비과세인데 중등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은 전부 다 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걸 알아주시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액급식비를요. 제가 지난달에 줬어야 되는데 못 줬어요. 14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14만 원 받으면 총 28만 원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소급해서 드릴 때 문제가 여기에요. 정액급식비 월 기준은 20만 원까지 비과세죠. 근데 28만 원이라면 비과세 20만 원, 과세 8만 원인 거예요. 이때도 비과세를 20만 원까지 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9월 달에 드리고 10월 달에 드리면 이 사람 다 14만 원, 14만 원 모두 28만 원 비과세인데 네, 맞아요. 각각 드렸다면 맞는데 소급해서라고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몇 년간 뭐 3년간 소급을 못 했어요. 못 드렸어요. 계속 빠져 있었어. 그래서 이 3년 거를 다 이제 주게 됐대. 그래도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네, 비과세는 그 월의 한도예요. 월 한도. 네, 월 한도이기 때문에 네, 월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원 연구비가 지급을 될 때 2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수석교사 선생님들 계시는 데가 있어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도 비과세인데 사실 만약에 수석교사가 40만 원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기준인 교원 연구비 빼시고 20만 원에서 교원 연구비 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액만 비과세 처리가 되고 또 그 나머지는 과세 처리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쵸. 수석교사 할 때 수석교사 40만 원 받으신다면 여기서 20만 원을 비과세 처리하면 안 되겠죠. 교원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자, 개인 공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공제를 받아야 될 때는 개인 공제 탭에 입력을 합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질문 있어서 좀 하나 볼게요. 만약 비과세를 못했다면 연말정산 때 정정이 가능한가요? 네. 연말정산 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보시면서 할게요. 개인 공제예요. 개인 공제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공제가 별도로 공지 처리를 해야 될 게 있다면 여기서 찾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추가 버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개인 공제 코드들 쫙 나오죠. 그래서 개인별로 공제할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수당과 마찬가지로 일괄 생성이 돼요. 이거는 사실 주무관님들 많이 쓰실 거예요. 학교 보통 교직원 급식비, 네, 급식비 공제할 때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공제 금액 매월 공제 금액 입력하시고 저는 사실 여기서 종류별도 선택 안 하고 뭐 한도 금액을 다 삭제해요. 공제 사유도 사실 처음에 교직원 급식비를 입력해놓고 다 입력 안 하고 사실 저는 공제 금액만 입력하고 해당자들 체크하셔가지고 대상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전부 다 지급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사실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도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맨 아래 이제 총 금액도 나오거든요. 근데 총 금액도 나오니까 내 거 이제 급식비 얼마큼 공제가 돼야 되는지 우리 학교에서 공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공제할 때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 공제 코드의 팝업은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개인 공제할 때 이 팝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하셔가지고 공제 코드를 골라서 쓰실 겁니다. 근데 기여금, 국민연금, 건강, 고용, 그다음에 교재원 공제비, 그다음에 소득세, 주민세는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 탭들이 다 있어요. 뭐 기공제,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도 이제 정산할 탭들이 다시 따로 별도로 다 있잖아요. 그렇게 별도 작업 메뉴가 있는 항목들은 거기서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별도로 코드들이 있는 것들은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천 징수 영수증 동의서를 받잖아요. 원천 징수 동의서를 받는데 그 동의서에서 제출한 공제만 공제해야 되지 아무거나 공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장 교사 같은 아니 부장들 뭐 부장단 뭐 이렇게 모임 회비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세입 세출의 관리 요령에 따라서 세외로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중복되지 않는지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한테 환수 받을 게 있어요. 환수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개인 공제다 다 입력하셔가지고 공제 처리하실 수는 없어요. 네, 이 사람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환수할 거 있으니까 무조건 개인 공제다 넣고 처리를 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 이제 취득 입력하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게 4대 보험 탭이에요. 기본 사항 관리에서 4대 보험 탭을 보시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같은 것들이 별도로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4대 보험 공제 탭도 별도로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별도로 공제 탭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발령자라든지 기간제 교원, 네, 기간제 교원 이제 신규로 채용을 했다면 여기서 반드시 취득이라든지 보수 월액 같은 거는 반드시 넣어주셔야지 급여에 반영이 되실 수가 있겠죠. 퇴직이 발생했다면 다시 상실일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급여에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감면이 있다면 감면 사유 발생 같은 것도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때 상실일을 입력을 안 하면요. 건강보험 퇴직 정산도 틀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상실하신 분들 있다면 여기 상실일도 반드시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장애나 중증 질환자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감이 되는데 보통 그 건강보험 EDI 보시면 거기 또 Y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시고 거기서 표시되시고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제가 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나라고 할 필요 없고 EDI 보시면 나와요. 네, EDI에서 보시고 거기에 Y 표시가 돼 있는 것만 해야지 그냥 전액 다 공제 처리를 하면 세외에 계속 돈이 남아 있겠죠. 네. 공무원은 사실 건강보험 다 납부하면 세외에 0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납부를 했는데 자꾸 돈이 남아.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휴복직 같은 경우도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감면한다거나 아니면 복직했을 때 복직했을 때도 이 감면을 없애줘야지 되겠죠. 아니면 이 사유 발생일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해서 해제일 이런 거 다 보셔야지 되겠죠. 네, 이런 해제일 입력 안 되시면 복직했는데도 다 건강보험 공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제가 안 되니까 이런 사유 발생일이라든지 감면율, 감면 사유 같은 것도 다 입력하셔서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휴복직자들 있다면 이거 반드시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휴직했다라고 한다면 휴직을 반드시 바로 입력하셔가지고 공제가 될 수 있게끔 감면 공제 받으실 수 있게 하고 복직 있다라고 한다면 복직자들한테 이거 다 입력을 하셔서 급여에 반영할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일일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세외로 좀 돈을 입금해 주세요.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제가 잘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간제 선생님들 채용할 때 보통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금 번호라든지 기준소득원에 가입자 번호 다 넣으셔야 되는데 사실 연금 번호는 그 연금 번호 다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그냥 제 편의에 의해서 하거든요. 뭐 우리 23년도에 첫 번째 기간 선생님 저는 이거 1번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연금 번호 있기도 해요. 그거 넣으셔도 되고 근데 얘가 입력을 안 하면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네, 혹시라도 있으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요. 이제 4대보험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 일자라든지 기준소득 월액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4대보험 공제예요. 공제 코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추가 공제할 걸 발생했다. 혹은 아니면은 이제 환급해 드려야 된다. 라고 정산금이 나왔다라고 한 경우에 여기다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공제명 체크하시고 이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아까 이거 개인 공제에다가 그래서 입력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별도 작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작업을 다 했다면 우리가 지로 파일 생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 보셔야지 계좌가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은행에 이체할 자료를 만드는 건데 오류 내역이 반드시 이게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 항상 넘기세요. 진짜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그 계좌 바꾸시는 분들 있거든요. 계좌 바꾸 이전 계좌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좌 바꾸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예외예요. 우리가 원천징수 비율 같은 거는 우리가 조정해서 조정 신청서 받아서 입력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그 개인 공제 가셔서 세금 예외 가셔서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원하실 경우에 그래서 신청을 하신다면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공제가 많이 되는지 이전 학교에서 내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떼지는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적게 떼지는 것 같아도 확인을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권 압류 같은 경우는요. 그 접수 즉시 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압류가 완료되는 최종월에 남은 잔액은 그 만약에 얼마씩 다 공제하다가 이제 마지막 달이 됐어요. 마지막 달에는 이제 남은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매월 정기적으로 공제되는 것들을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양육비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여금 공제예요. 기여금 탭에 가셔가지고 공제 관리 누르시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통보 파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해야 할 일? 그런 것들 이제 문서로 주는 경우 있어요. 공무원 오잖아요. 매달 어떤 거 확인하셔가지고 할 때, 저도 공무원 연금공단 들어가셔가지고, 뭐 혹시라도 우리한테 소극기여금이 있는지, 복직하신 분들 소극기여금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관합이나든지 미납되는 게 있든지,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급여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 거여서 매달 확인 안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 가셔서, 거기 가시면 되게 메뉴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뭐 휴직 중에 본인이 납부한 내역이 나오고 이때 별표로 된 게 있어요. 이런 별표. 우리 그 특수문자 별표 있잖아요. 이런 별표가 있거든요. 이런 별표가 있으면 우리 학교에 해당 내역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과미납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메뉴들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 나온 중에서 검정 별표가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학교 해당 내역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거, 개인이 납부한 거 있죠. 여기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학교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맨 마지막 건 없을 수 있지만, 뭐 이제 과미납 내역이라든지 기여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별표가 있다면 우리 학교에 해당 내역이 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눌러보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 공무원 연금공단 교육 갔더니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별표가 뭔가.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반영해 주셔야 되겠죠. 행추가하셔가지고. 과미납이 있던지 소급기여금이 있든지. 근데 소급기여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세요. 영원으로 입력해져 있죠. 왜 영원일까요? 분명히 있어서 넣었을 텐데. 왜 영원일까요? 그쵸. 잘 모르겠죠. 이거 소급기여금 같은 경우는요. 휴직하고 이제 복직했을 때 이제 소급해서 계속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금액으로 입력해요? 현재 이 사람이 그쵸. 의정부초중공원에 같은 금액. 현재 기여금 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영원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여금이 납부가 올랐어요. 그럼 오른 거 그대로 반영이 돼요. 네, 이게 기여금이 바뀐 대로 같이 따라서 같은 금액으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급 기여금은 영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알아서 잘 반영이 됩니다. 대신 이제 기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기간만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여학저금은 교육청에서 생성이 가능하니까 생성되는 대로 반영하시면 되지만 이것도 공무원연금공단 거기 홈페이지 가면요. 네,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대여학자금 나와서 그 자료도 저도 출력해서 봅니다. 혹시라도 전이 보신 분들은 대여학자금 바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도 공무원연금공단 가가지고 대여학자금이 이 사람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됐네. 전이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반영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직하셔가지고 무급휴직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33년 기여금 납부 완료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통보가 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휴직은 제가 아니깐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기여금, 공무원 급여 기여금, 그다음 기본사항 관리, 기여금 제외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행추가하신 다음에 이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오래되신 분들 기여금 납부 완료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행추가하셔가지고 이분 대상자 이름 찾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제외인지 찾고 그래서 이제 납부 종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퇴직하셨던 분이라든지 휴직하셨던 분들 그분들 이제 수당이 적을 수가 있잖아요. 매달 수당은 적은데 공제해야 될 게 클 수가 있어요. 공제금이. 그럴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수당은 작은데 공제할 건 더 커요.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급여 작업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왜 돈이 모자르지? 나 이거 내야 되는데 왜 돈이 안 맞지? 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때 매달 저는 공제 보류자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기서 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분 수당보다 공제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가족 수당 입력하셨을 때 동일 세대인지 같이 살아야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계속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그럼 세대가 분리가 됐는데 행정실을 통보를 안 해주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수당도 안 받으셔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줘서 계속 과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가족 관리 가셔가지고 주민정보 연계 결과 확인 하실 수가 있거든요. 매월 25일 이후에 확인해요. 그래서 여기 조회를 누르시면 혹시라도 세대가 분리되거나 달라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 뜹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한번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2023년 7월에 떴어요. 7월에 뭐야 여기 왜 대상자가 왜 떴지? 라고 한다면 이분은 7월에까지 같이 살다가 7월 중간에 분리가 된 경우도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가족 수당 같은 경우는 그 일할 계산이 아니고 월할 계산으로 월로 해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신분 변동자 일할 계산하지만 그 재직하시고 있고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전액 지급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할 계산 말고 전액 지급할 때가 있는데 가끔 이 중간에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7월 달에 이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선생님 혹시라도 세대가 분리되셨는지 여기에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뜬다. 아, 혹시라도 아니면 혹시 주민번호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한다면 뭐 사망하신 경우도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확인하셔가지고 언제부터 했는지 사유나 아니면 증빙 서류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매달 확인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매달 못 하시겠으면 그래도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 네, 한번 자료를 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인사 변동자 조회예요. 아까 우리 그 기초자료 생성할 때, 그 자료 생성할 때도 변동자 조회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기본사항 관리에서 인사 변동자 조회를 누르시면요. 다 변동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혹시 인사 변동자가 있는지 특히 저는 3월 달이라든지 그때 좀 이거 확인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달 인사 변동자가 있고 정기 승급을 누가 했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가족 사항 관리에서 중복 지급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거 수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받는 정보를 이력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역들이 나온다면 여기서 내역이 나온 걸 눌러보시면 상세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 지급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복 지급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치 결과도 여기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의 관리, 수당 관리예요. 그 급여 이외에,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등록해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우리 보결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뭐 방과후 수당이라든지 그거 받으시잖아요. 연말정산에서 합산해야 될 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받은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할 때 바로바로 등록하세요. 이거 1년치 모았다가 12월 때 가서 빵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수당이 확 커져가지고 이분 진짜 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매달 급여에 등록을 해두면 알아서 얘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 수당, 그다음에 한 번에 등록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출할 때 바로바로 등록합니다. 수당. 바로 등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서 강의해서 이거 좀 합산해 주세요라고 공문이 오는 경우 있죠. 공문이 오는 경우도 그거 뭐 출력해서 나중에 반영해야지 하지 마시고 전 공문 오면 바로 등록해요. 그리고 사유에다가 뭐 그분들 이제 공문 온 내용들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원천징수 동의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를 항상 다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이 4세대 나이스에서는요, 이런 동의 기간을 설정하고 원천징수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동안 종이로 받아왔잖아요. 종이로 받아왔던 것들을 일단은 여기 나이스 상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받겠다. 그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받겠다라고 입력을 하시고 아니면 교재원 급식비에 대해서 공제를 동의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서 요청 관리로 가셔가지고 조회 누르시면 아까 제가 등록했던 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료 생성을 하시면요. 그리고 나서 자료 생성 누르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고 나면 내역들이 나와요. 어떻게 또 요청 사유가 어떤 거 급식비 공제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 사람들한테 체크하셔가지고 동의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알림이 떠요.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알림이 떠요. 네, 지금 동의 요청이 발송됐습니다라고 나오죠. 제가 알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 여기 나의 알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떠요. 그러면 그 해당 선생님들이 그 여기 가셔가지고 넣고 동의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담당자는 여기 동의 담당자용 있죠? 여기 담당자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체크하셔서 동의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동의를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매년 뭐 이렇게 수시로 종이로 다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세대 나이스에서 시스템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모직은 의무가 아니래요. 그래서 공모직은 여기 나오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만 이게 다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직은 사실 뭐 급식비 공제 안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공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공모직만 수기로 이렇게 받으시면 좀 편리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 현황도 이제 여기서 공제 코드별로 조회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천징수 관리 대장도 여기서 공제 코드별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4세대 나이스를 받았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공제입니다. 우리가 나이스에서 반영되지 않은 공제 같은 경우를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특히 정상금, 그다음에 세외에서 돈이 남아서 반환해 줄 때. 네, 세외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반환해줘야 되는 정상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그냥 반환만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급여회 공제 가셔가지고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이게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당 같은 거 집계를 해보시고 나면요. 전월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신규자분들 아니면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추예요. 정말 저도 매달 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하고 있는데, 여기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수당 계산 내역이라든지 공제 관리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월 비교 가시면, 여기 파란색 글씨 밑줄 쳐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밑줄 쳐 있다? 그러면 클릭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당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봐요. 물론 전월 비교가 없어서, 전월, 전달하고 이번 달하고 증감액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영원으로 나와요. 전 그래도 확인해 봐요. 왜냐면 인원은 똑같은데 수당이 이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를 클릭해 보면 이 창이 뜹니다. 팝업 창이. 그렇게 됐을 때 당월 얼마, 전월 얼마, 증감액 얼마, 개별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수당별로 다 매달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오류 내역이 정말 확 줄 거예요. 잘못 지급하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전월 비교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하시면 개별적으로 나오니까 누가 잘못됐는지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할 계산 내역입니다. 인사 변동 같은 거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일할 계산이 됐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돌아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 수당 계산 내역 가서 일할 계산 내역을 확인하시면 이번 달에 일할 계산된 대상자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상자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정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수당도 해당 내역들 여기서 상세 내역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린 이번 달에 내가 조정수당을 누굴 했지, 누가 조정수당을 입력했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일괄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수당 급여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무원 급여의 수당 계산 내역에 육아휴직 수당 급여 내역, 지급 내역이 있어요. 여기는요, 뭐 사람별로 조회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육아휴직 복직 합산급 지급 대상 예정자 얘를 클릭하면요 팝업이 떠요. 다 나와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여기 뜬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설마 안 드렸나? 이 사람도 안 드리고 이 사람도 안 드리고 다 안 드렸나 하실 순 있지만 그건 아니고 그동안에 받았지만 여기에 지금 지급 여부 N으로 떠 있죠. 이걸 Y로 해놓으면 여기 안 뜨고 얘가 N인 상태들 돼 있는 사람들 여기 다 뜨거든요. 저는 한 번 날 잡고 이걸 다 정리한 적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날 때 이거 정리를 싹 잘 해놓으면 진짜 이 대상자들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해요. 근데 뭐 이전 자료들, 이 사람 진짜 좋나? 안 좋나?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냥 사람별로 연도별 총 지급 현황 그 당시에 보고 입력했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 놓으면 여기 안 뜨거든요. 진짜 제가 한번 정비하는데도 좋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비해 두면 나중에 내가 이 이력 같은 것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정리를 해놓은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것만 보면 되잖아요. 날짜. 혹시라도 정리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정자가 누가 있지? 라고 하시고 날짜를 보고 최근 것만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 전입 선생님도 다 떠요. 진짜 다 떠요. 근데 전입 학교에서 줬는데 여기를 Y로 안 바꿔놨잖아요. 그 사람도 떠요. 그러니까 그냥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순수 대상자인지 아닌지만 그냥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 공제 비교 내용, 아까 제가 수당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전월 증감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제도 사실은 좀 확인해 보는데, 사실 공제는 이제 저는 사실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만 좀 많이 확인하고 있고, 대역, 이런 거 중요한 것만 확인하고 있고, 이거 다 확인하신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겠죠. 근데 정말 오류는 없을 겁니다. 주무관님들이 급여에 좀 약간 자신감이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러면 오류가 확 줄어들거든요. 네, 급여 대장입니다. 우리가 급여 마지막 다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급여 대장을 출력해놓고 보관하잖아요. 한눈에 다 보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수당만 할지 공제만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거 다 체크해서 급여 대장을 생성하신다면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요 사실 급여 총괄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급여 총괄표 매번 다 다운받아서 공무원 급여, 기타 급여 1, 기타 급여 4 전부 다 각각 다운받아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수당별로 얼마 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비토공학 급여 작업할 때 그 자료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급여 대장보다는 급여 총괄표 많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엑셀 파일도 좀 추천드려요. 우리 기타 급여 1 학교에서 지급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전 기타 급여 1만 확인해서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딱 그 자료로 쓰거든요. 기타 급여 1 지급할 때 에듀파인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엑셀로 다운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사람별로도 나오고 인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특이자 같은 거, 신분 변동자 이런 것들 다 내역들이 좀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나오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거 보통 최종 급여, 최종 인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연도별 총 지급 현황이에요. 이거 1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 정산할 때라든지 각종 자료 제출할 때, 감사 자료 할 때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내역도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들이 비과세이니까 혹시라도 저는 이제 4세대 넘어오면서 공무직 급여가 몇 명 포함해가지고 이게 비과세, 이게 입력 과세 처리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연말정산에서 이따가 수정하는 거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과세 처리가 됐는지 비과세 처리가 됐는지 금액이 맞게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예요. 우리 매달 원천세 제출할 때 이 자료 많이 활용하시죠? 이 자료에 에듀파인 자료까지 세무에 있는 자료까지 합산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로소득 납부 증명서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년도 거죠. 연말정산을 해야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은행이나 다른 데서 요구한다고 올해 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 그래요. 선생님, 연말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여기서 뽑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연말정산 하셔서 나온 건 아니고 갑근세 보통 이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거 갑근세 내역 달라고 이제 이거는 드릴 수 있어요라고 하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 요구할 때도 이거 드리면 돼요. 아까 간이지급명세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매달, 지금 현재는 상하반기로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하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그거 이제 여기서 파일 변환 방식으로 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지금 현재 매월 신고를 하고 있고, 이 간이지급명세서도 내년에 매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할 때요. 보통 이 뒤에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거 복잡한데 확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깔끔하게 나와요. 사람별로 언제부터 매월 얼마씩 받았고, 네. 이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깔끔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 나이스로 지급하지 않았던 분들 있어요. 예전에 방역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근로계약을 했는데 나이스로 금액을 안 드리고 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신고는 해야 되고 그럴 경우 여기 수정 누르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돼요. 수정 누르셔서 그분 추가하시고 입력하셔가지고 그 파일 저장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합산해서. 그리고 이제 급여를 마감을 했다면 우리가 내부 기한도 하고 실적 이력 생성까지 해야지 급여가 반영이 되겠죠.